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형사소송법 3개년 특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또 자료는 배부해 드렸고, 약간 형법을 준비할 때랑 형사소송법을 준비할 때 좀 달라요. 특히 이제 그 한번 형법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만 들은 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형법은 실체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을 알면 어쨌든 됩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변시 흐름을 좀 봤을 때 절차적으로 하나만 톡 떼가지고 뭔가를 실체화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 판례 공보를 보면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냥 대법원 판례 공보에 실려 있는 거를 보면 그냥 원래 알고 있는 법리 뭐 그대로 막 나와요. 그 뭐 단순히 동종의 범죄만 가지고는 안 된다. 뭐 간접 증거는 될 수 있다. 그런 나온다. 근데 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실제 사안을 들어가 보면은 사실관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고 사실관계가 되게 비슷해요. 되게 비슷한데 어떤 건 뭐 유지증이고 어떤 건 유지증 안 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과정상에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알지를 못하면 비슷하게 있는 답안지 쓸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못 쓰거든요. 그래서 뭐 다 그렇기는 못하겠지만 어떤 일련의 사실관계에 따른 흐름을 파악하는 게 필요한 것들이 꽤 있더라고. 최근 판례에서 더 그래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다 줄이지는 못하고 좀 필요한 사실관계에 실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기 때문에 길면 공부하기 싫은 건 알거든요. 힘든 것도 알고. 근데 피하면 어쩔 수가 피하면 안 됩니다. 이거 마주하고 그 긴 흐름 속에서 뭐가 좀 문제가 됐고 뭐가 좀 잘못된지를 알아야 사례형이나 또 이제 특히 기록형 같은 것도 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흐름이 필요한 건 좀 실어놓기도 했어요. 실어놓게 됐습니다. 일일이 제가 최대한 줄이긴 줄였어. 너무 판례 긴 것들 필요한 관계 중심으로 줄이고 해가지고 했으니까 하나씩 봅시다. 그리고 이제 목차도 시행하는 모든 책의 출발점은 소송 주체부터 나와요. 소송 주체부터. 근데 저는 뭐 늘 직관적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의 시작은 수사 시작해서 수사가 시작이 되고 기소가 돼야 주체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해서 저는 이제 수사 먼저부터 보고 중간 주체를 나왔어요. 소송 일반 이론 넣어놨기 때문에 하나씩 봅시다. 그럼 이제 1쪽부터 보죠. 수사 일반의 판례 1번. 우리 고소 고발 파트에 친고죄가 있고 즉시 고발 사건이 있죠. 즉시 고발 사건은 기소하기 전에 뭐 세무서, 관세청 이런 데로부터 고발장을 받아야 돼요. 고발장을 받아야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을 즉시고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친고죄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데 고소된 내용을 기소해야 돼. 고소된 내용 기소해야죠. 그러면 즉시고발 사건도 고발장에 기재된 내용이 기소가 돼야겠죠. 고발장의 내용과 다른 게 기소가 되면 유효한 고발이 없던 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기소된 내용이랑 고발장의 내용이 같냐 다르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박스 안에 자 고발장에는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도 않고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를 중개했다라고 고발장에 되어 있어요. 근데 수사를 하고 해보니 기소할 때는 이 피고인 이놈도 지 죄를 줄이려고 제가 발급한 건 아니고요. 저는 중개만 했어요. 이렇게 한다고 이 새끼가 한 게 맞아. 근데 실제로 기소는 피고인은 공모를 해서 세무서에 교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야 고발장은 중개했다로 고발이 됐거든. 근데 공소장은 얘가 했다라고 교부했다라고 기소가 됐어. 그럼 유효한 고발이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근데 이제 판례가 정하는 거지. 판례는 이 정도는 된다고 봤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있기 때문에 이놈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조세범 처벌법상 고발은 고발장에 범죄 사실이 기재가 안 돼 있거나 특정이 안 돼 있으면 부적법한데 꼭 공소장 기재와 동일한 장소와 일시를 표시해서 사건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할 것은 아니고 이렇게까지 박스 이용하는 건 아니고 공소장 기재처럼 빡센 건 아니고 어떤 범죄인가를 판명하실 정도로 표시하면 족하다라고 봤어요. 해서 이제 이 정도는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고발이 유효하다. 이게 유효한 기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례 2번 너무 많이 했죠. 우리 이거
아까 저번 형법 시간에 성년 후견인은 반의사 불벌의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으나 그거랑 비교해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유효한 고소권자에 해당된다? 된다 해서 유효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는 건데 이거 너무 많이 하지 않았어요? 넘어갑시다 여러분. 이거는 해서 넘어가 보시면 굵은 글씨에 맨 위에 고소권 행사에 대해서 허가를 얻은 경우에 법정 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었고, 우리 이거랑 비교해서 성년 후견인은 안 된다라는 거 봤던 거니까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제 쭉 판례 3번까지 내려봅시다. 판례 3번까지. 우리 그 판례 맨 밑에 보시면 형사소송법 199조 2항이 있거든요. 199조 2항은 수사기관에 필요하면 공무소, 기타 단체에 조회를 해가지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조문을 두 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양가로 1번에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하면 안 되죠. 근데 개인정보를 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중에 하나로 컴마하고 범죄의 맨 위에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 이익을 부당하게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수사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수사기관이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A 카드 회사에서 개인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 이거 개인정보 좀 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을 때 이 카드 회사는 수사 목적이면 개인정보를 줄 수가 있거든요. 수사 목적이면 개인정보를 줄 수도 있는데, 근데 수사기관이 특별한 그건 없는데 어쨌든 우리는 뭐가 있어? 190 몇 조? 199조인가? 199조 2항에 야, 우리 필요하면 조회를 해서 야, 개인정보 좀 줘 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공무소에 조회해서 필요한 줘 라고 쓰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에 근거해서도 개인정보 줘 라고 할 수 있냐? 이거는 아니라고 봤어요. 어떤 특정한 수사를 위해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냥 199조와 같이 포괄적 규정에 따라 가지고 개인정보 줘라고 해버리면 아마 이제 이걸 허용해버리는 순간 영장이 필요 없죠. 영장 다 필요 없고 그냥 199조 이 하나만 가지고 다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걸로 안 된다. 이건 일반론에 얘기하는 거지. 이 수사라고 하는 게 이걸 말하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보시면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나 문헌 그대로 법률에서 개인정보 등의 허용됨을 명시한 경우를 한정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199조 2항처럼 포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개인정보 내나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쪽 들어오시면 대인적 강제 수사. 이건 이제 올해 3월달 판례인가 4월달 판례인가? 올해 3월달 판례죠. 근데 이제 여기는 딱 보는데 선택형 문제 파츠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대법원이 이런 거 해도 좀 좋긴 좋아요. 한 번씩 그럼 대법원이요, 우리 형사법을 한번 쫙 정리해 줄 때가 있어요. 형법도 가끔 보낼 때가 있고, 형법도 한번 한 3년 전, 4년 전인가 그때 형의 양정에 관해 가지고 형벌 관련 조문들을 쫙 설명해 줄 때가 있는데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정리가 잘 돼 있고. 이것도 딱 돼 있어 가지고 한번 봅시다. 구속정 피의자 신문 절차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피해자를 구속시키기 전에 실질 심사를 하는 거죠. 구속전 실질 심사를 할 때 일단 판례 오지 먼저. 그러면 보통 여러분 막 유력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막 9시간, 10시간 하잖아. 막 오후 2시에 막 시작했던 영장 심사가 막 다음날 막 새벽 2시, 이재명 때는 막 새벽 2시에 막 끝나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길진 않아요. 한 30분? 1시간 정도면 끝나는 것 같아. 일반 사건들은. 그러면 보통 한 15시 정도 보통 끝나거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엄청 길어져. 엄청 길어져가지고 뭐 유력 사건도 아니고 관심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10시 됐더니 판사가 저는 이번에 아무것도 없는데 판사가 내일 합시다. 영장 신문기일을 일단 이날 신문기일은 종결하고 우리 내일 한 번 더 합시다. 이 신문기일을 속행할 수 있는지 저는 이런 경우 처음 봤거든요. 속행할 수 있는지 여부. 결론적으로는 된다예요. 결론적으로는 된다. 대신에 이래버리면 지금 여러분 이게 구속 전 영장 심사니까 지금 얘는 수사 단계에서 체포 구속에 대한 과정이기 때문에 신병의 강제 구속이 너무 길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냥 신중할 필요는 있어요. 이런 강제 수사 상태를 너무 길고 가는 게 위험할 수는 있지만 또 바꿔 말하면 이건 제가 이 영장 실질 심사는 뭐가 핵심이라고 했어요? 피의자 신문이 핵심이거든. 왜냐면 어차피 수사기관이 수사한 것들은 서류로 쫙 들어갑니다. 서류로 쫙 들어가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물어볼 게 없어. 피의자 억울한 거 없어? 라고 물어보는 게 핵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피의자 말을 충분히 들어보려고 뭐 할 수도 있는 거야. 속행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속행했다라고 해서 언제나 위법한 거는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일단 맨 위에 있어요. 맨 위에. 긴급 체포가 되고 청구된 피해자에 대한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의 절차를 진행해서 당일 신문을 종결하지 않고 속행해서 새로운 신문 기일을 지정하고 신문을 종결하고 영장을 발부하니까 야 이거 영장 심사를 속행하는 게 돼? 라고 다툰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당일 종결하지 않고 속행한 조치는 이게 바람직하지나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바로 다음날 신문이 종결됐고 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됐다라고 해서 꼭 위법한 구금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는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판례에 그 아래 내용을 대법원이 쫙 적어주거든요. 근데 우리 선택형이 엄청 잘 나오는 질문들이야. 해서 한번 보고 갑시다, 여러분. 나온 김에 이걸 보면은 쫙 정리가 돼요. 자, 먼저 이제 판례 표현들이에요. 양가로 1번 보시면 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할 때에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구속영장을 치기 전에 여기서 뭐가 된다고? 일단 체포가 된다고. 여기서 먼저 체포가 되고 뭐 긴급 체포든 영장한 체포든 이렇게 해서 몇 시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뭐만 하면 됩니까? 청구만 하면 되죠. 구속영장을 청구만 하면 되고 구속 청구만 하면 되고 나오죠. 48시간 이내 201조에 따라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한다. 200조의 5항 딱 정리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건 당연히 현행범 체포나 현행범을 인도받은 경우에도 준용이 되고 긴급 체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체포에 다 준용을 합니다. 모든 체포는 다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되고요. 양가로 2번. 자, 이렇게 체포된 피해자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받은 판사. 그럼 얘가 21일 4월 21일 아침 10시에 체포가 됐으면 22일, 23일 10시 전까지만 영장을 청구하면 되니까 4월 22일 보통 밤 9시, 10시 청구하거든요. 그러면은 한 21시 정도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법원은 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바로 다음날 열어줘야 돼요. 다음날 23일 보통 10시 아니면 2시거든요. 10시 아니면 2시에 심사를 열어줘야 돼. 이제 바로 다음날 영장을 청구한 바로 다음날 심사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사실 48시간이 넘은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돼요. 너무 강제로 그 상태이기 때문에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날 바로 해줘야 돼. 그래서 지체 없이 피해자를 신문해야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이 청구된 다음날까지 신문해야 된다. 제 기억에도 다음날 심사한 적이 없어요. 뭐 주말 다 상관없이. 그래서 토요일 당일 심사하는 건데 토요일 일요일도. 자, 그런데 이거는 체포가 된 경우고 두 번째
체포된 피의자 외 얘 지금 체포가 안 돼 있어요. 사실 체포가 안 돼 있으면 재판부가 엄청 빨리할 필요는 없죠. 지금 바깥에 있는 거니까. 바깥쪽에 있는 거니까 막 바로 다음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할 필요는 없고 너 31일까지 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정치인 같은 경우에 뭐 오늘이 21일인데도 뭐 한 28일 정도에 연단 말이야. 4월 28일 정도에 이렇게 또 열어가지고 4월 28일 10시에 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이럴 때 뭘 발부한다고? 이럴 때 구인을 위한 영장을 발부하고 데리고 와야 돼. 그러면 얘를 집에서 잡아가지고 올까? 법원까지? 그렇지는 않아요. 법원까지는 걸어서 옵니다. 근데 그 왜 구인을 위한 영장을 따로 발부한다 그랬어요? 이거 심사 끝나고 어디 대기하고 집에 가야 돼요? 아니, 대기하고 있어야 되거든. 법원에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영장은 필요해요. 그래서 체포가 안 됐으면 놓쳤다. 여기 이제 체포된 피의자 외에 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인을 위한 영장을 발부하고 피의자를 구인하고 신문해야 돼. 왜? 이게 끝나고 잡아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막 다음날 이런 말이 없죠. 그래서 이때 구인한 피의자를 법원에 인치할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을 해줘야 되고요. 영장이 안 나왔나 보네. 그 다음에 구인할 피해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어. 교도소,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 유치한 경우에는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법원은 지금 영장 심사가 끝나고 영장이 발부되거나 발부 안 되거나 요것도 그렇게 길면 안 돼요. 빨리 해줘야 돼. 심사가 끝나자마자 빠르게 발부를 시킬 건지 말 건지 정해줘야 돼. 그래서 24시간 넘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 보시면 판사는 다 조문이에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받은 즉시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구인영장에서 인치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변호인에게 신문기일과 장소를 통지 미리 하고요. 다 미리 하고요. 오전 다음날 10시입니다. 12시입니다. 10시입니다. 2시입니다. 체포된 피의자 외에 대한 신문기일은 신문기일의 통지,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서 가능한 빠른 일시로 지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신문기일의 통지는 급하니까 이게 보통 서면은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전화로 많이 합니다. 전화 같은 거 연락을 해주고 해서 신문기일의 통지는 서면, 구술, 전화 같은 걸로 빨리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신속히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낌이 어때? 이 영장 심사를 여유 있게 빨리 해라. 최대한 빨리 해라. 지금 영장도 없는 채로 구속 체포가 되어 있으니까 빨리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신문 속행하는 게 좀 되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양가로 5번 보시면 신문기일을 진행하는 판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신속 간결하게 신문을 진행을 해야죠. 이게 핵심입니다. 피해자 신문이 핵심이고 구속 여부의 판단에 표현된 데에는 피해자 그 밖에 제3자를 신문할 수 있고요. 피해자 그 제3자에게 신문 장소에 출석할 때 안 한다. 근데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이거 피의자 외에 피해자 제3자가 나오는 그거 못 봤어요. 바쁜 와중에 아무튼 가능은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가로 1번 보시면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보면 굵은 글씨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에 영장의 발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고 굵은 글씨 그러니까 이거를 특별성이 없는 한 신문기일을 속행하면 더 길어질 거니까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양가로 2번 내려오시면 또 굵은 글씨 보시면 판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고 신문해서 얘 구속을 시켜야 돼 말아야 돼 신중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거든. 신중하게 판단하기에 마련된 제도이기에 한 번 했더니 좀 부족해. 신문기일을 속행하는 것이 직접 신문기일을 충실히 하는 소송지휘권의 일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추가 부여하는 것도 분명히 의미는 있어. 그래서 양가로 3번. 신문기일이 지연됨으로써 신체의 자유가 제한돼서 불법 구금이다. 이 정도가 아니면 신문기일에 속행했다라는 것만 가지고 영장의 적법성에 효력이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신문기일에 속행한 것이 꼭 불법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인적 수사 하나 판례가 있고, 이제 이쪽은 이제 5쪽도 시작되는 대물적 강제 수사에서 이제 영장 집행이 이제 판례 대부분이죠. 그리고 여기는 제가 그래서 그 프린트의 구성을 그냥 바로 최근 판례들만 들이대는 게 아니라 일단 큰 틀에서 원칙적인 판례 먼저 제시하고, 이 원칙적인 판례랑 최근 나온 판례가 뭐가 달라서 위법하고 뭐가 달라서 허용되고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좀 다 그렇게 구성해놨어요. 그럼 이제 먼저 영장 집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범죄 사실과의 관련성이죠. 범죄 사실과의 관련성이고, 범죄와 관련이 없는 걸 집행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별건 수사라고 별건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원칙, 영장과 별건 압수에 대한 일반 원칙에 대해서 양가로 2번, 이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열심히 써봤죠. 이 관련성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해서 객관적 관련성, 인적 관련성. 이거 이제 우리가 반드시 쓸 줄 알아야 돼. 객관적 관련성과 인적 관련성이 필요하고, 양가로 3번에 객관적 관련성이라고 하는 범죄의 사실관계와 동일한 범행을 바탕으로 세 번째 줄에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관련성을 인정을 해주지만, 다섯 번째 줄 구체적 개별적 연관성이 있어야지 단순히 동종, 유사의 범행이라고 해서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요거는 사실상 이제 알아두면 무조건 점수가 되는 거죠. 영장 문제가 나올 거니까 영장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써주면 되는 거, 반대 써줘야 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양으로 4번의 인적 관련성은 범죄자의 공동정범, 교사범, 간정정범, 필적 공범 다 포함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1번 보시면, 그러면 이제 영장과의 관련성은 영장에 기재된 것과 관련성이 있는 거야. 근데 판례 1번은 임의 제출이야. 자, 임의 제출은 영장처럼 범죄 기재 내역이 없잖아. 그럼 임의 제출은 어디까지가 관련성이야? 와 관련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뭡니까? 첫 번째 줄에 이 임의 제출 누가 해?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와 같은 제3자가 임의 제출을 해. 그럴 때 첫 번째, 별건을 하려면 압수에는 범위를 특정해 줘야 돼. 어디까지야? 피해자 자기 사건만이야. 피해자 자기 사건만 낸 거지. 자기 사건 외는 별건이야. 사건은 별건이야. 그래서 제3자가 임의 제출을 할 때는 굵은 글씨 앞에부터 와야겠는데, 두 번째 중간 임의 제출의 동기, 이미 제출된 동기의 범죄와 구체적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것만 압수의 대상이 되고, 양가로 2번 봤던 것처럼 단순히 동종의 범죄라고 해서 관련성은 없다. 그래서 이제 양가로 3번이 뭐였습니까? 피해자가 찰칵 불법 촬영돼서 후다닥 임의 제출했는데 이 새끼 폰 까봤더니 이 피해자 말고도 이전에 찍은 게 더 있어. 자, 이전에 찍은 거 더 있는 거 압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단순히 동종의 범죄라고 해서 임의 제출자의 범죄와 관련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피고인의 2013년도 별건 범행과 임의 제출된 2014년 범행은 구체적 개별적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위법한 수집이 됐다라는 게 일반이야. 이거 두 개가 판례 텐트 일반 원칙이죠. 일반 원칙이고. 그럼 넘어가 보시면 또 큰 틀에서 이거랑 비교할 게 이제 판례 2번인데 양가로 1번 보시면 구글글씨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촬영을 했는데 그게 범죄의 상습성이 의심이 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이 되면 구글글씨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 관련된 유력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는 구체적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 자, 압수는 21년 4월 7일 불법 촬영 건으로 이걸로 이제 압수가 됐는데 폰을 까봤더니 4월 2일, 3월 7일 촬영권이 더 나왔더라. 우리 앞에서 뭐라 그랬어? 이거는 그냥 단순히 동정권이라고 해서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어. 근데 똑같은 사건에서 양걸 2번 보시면 압수영장에는 19년 11월 9일 A를 추행했고 신체를 촬영했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양가 3번 봤더니 이 새끼 20년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피해자 A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을 촬영한 게 다 발견됐어. 영장도 받지 않고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럼 똑같은 거 아니야. 단순히 동종의 범죄라고 해서 앞에는 위법하다고 봤거든. 근데 판례가 이거는 적법하다고 봤어요. 뭐가 달라서? 위에 건에서 이거는 단순히 그러니까 앞에 판례는 이거 한 건의 혐의를 수사했던 건데 이 건은 지금 이 새끼 상습범 같은데? 이 새끼 상습범 성적 기호의 발현으로 처벌이 된다면 이 건과 관련성이 있는 것들은 다 관련해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판례 4번, 양걸 4번 내려오시면 구분글씨 보시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가 된 것은 아닌 상태였다. 그래서 이게 똑같이 왼쪽에 보시면 원심은 위법하다고 봤어요. 원심은 별건이다. 원심은 영장 기재하고 다르기 때문에 별건이다. 근데 대법원은 동그라미 1번에 구분글씨 이 새끼 상습범 같은데? 상습범이 되면 동그라미 2번에 다른 촬영건들은 이 영장건에 대해서도 간접 증거, 정황 증거가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넘어와 보시면 최종적인 대법원의 판단, 그 영장 기재 외의 촬영물들도 구분글씨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중요한 성적 취향을 알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해서 양가로 5번 내려오시면 굵은 글씨 끝에 이를 비교해보면 각 범행 시기가 근접했고 모두 아청 대상으로 하고 있고 주된 범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종 유사의 범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법한 압수가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까 앞에 그놈은 아까쯤에 그 한 건 촬영해서 제출했다가 배가 발견했잖아요. 걔는 상습범 안 돼요? 걔 똑같이 한 3개 나왔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수험의 한계야. 우리가 정할 수가 없지. 이거는 상습범이야. 아니야. 이거는 판례가 정하는 거야. 우리는 그냥 요러한 내용, 올해 이제 올해 변시 기록형이 그랬죠. 그래서 자꾸 이제 뭐 반복해서 내 습성이 있고 막 그런 거 힌트를 주었던 것 같기는 한데, 선택형 문제에서는 힌트를 줄 거고, 이게 뭐 상습성이 있었다, 없었다, 막 그런 말이 있으면 관련성이 있는 거고, 별개 없으면 별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유사 판례 1번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이게 피고인이 이미 제출을 했는데, 제출 범위를 명확히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략 이후에 순번, 맞아 찍었네요. 1번부터 47번까지 찍은 게 있거든? 이건 이제 너무 많이 찍었네. 범죄 속성상 상습범이 인정되는 것으로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 후에 48번 범행도 이 상습범 범행에 대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증거 능력 인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빌드업을 한 게 그 밑에 유사 판례 2번이 이게 이제 최근 판례인데 유사 판례 2번이 올해 6월달 판례입니다. 올해 6월달 판례. 가장 최근 판례인데 요걸 좀 보려고 해. 근데 이거는 나오면 헷갈릴 것 같아요. 나오면 보시면 영장은 뭐가 나왔냐면 그 박스 안에 보시면 여러분 경찰이 받아온 영장에는 두 번째 줄에 남녀가 성관계를 한 거를 불법 촬영했다. 이걸 영장에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성폭법에 대한 영장이에요. 성폭법에 대한 영장, 불법 촬영이니까. 근데 이 새끼 컴퓨터 좀 압수하다 보니까 이 새끼 컴퓨터에서 뭐가 나왔냐면 아동 청소년의 음란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청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수사기관이 성폭법 위반에 대한 영장으로 아청법 위반의 영상을 압수수색했어요. 그럼 이거 별건이에요, 아니에요? 영장은 성폭법, 압수한 거는 아청법. 별건 같아 하나? 아니야? 판례 이거 별거 아니라고 봤습니다. 관련성이 있다라고 봤어요. 헷갈리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보시면 양가로 1번에 구금글씨 혐의 사실이 같고 근접한 시기에 단결합 시행해진 동종 유사한 수법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것들은 다른 목적과 성관계에 있는 예컨대 아청물 같은 정보에도 적용될 수 있고, 이 사건 압수영장은 성폭법 위반이야. 근데 이 사건 압수영장 성폭법에 대한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실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는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야, 이 새끼 이런 걸 찍는 새끼니까 아청물을 찍은 것도 정황 증거가 된다라고 본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다 정황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판례 마음이야 해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와 보시면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넘어와 보시면 굵은 글씨 청소년 성보호법 성착취물 소지죄는 단순히 이 사건 영장 기재와 단순 동종의 범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별건 같지만 별건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별건 같지만 별건이 아니라고 봐서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 3번 봅시다. 이건 또 다르게 봐, 판례가. 자, 군인인 갑이 있는데 군사 기밀을 누설합니다. 을한테 누설해요. 근데 사실 을의 메모에 이제 기밀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을의 다른 범죄 때문에 수사기관이 압수를 들어왔는데 이 다른 범죄 때문에 압수하면서 메모지를 봤더니 갑이 을한테 기밀 누설 내용이 나와 있어. 이게 뭐야? 이게 왜 있어? 이거 누가 누설한 거야? 타고 봤더니 갑이야. 그래서 갑을 군사단 기밀 누설죄로 기소를 하면서 여기서 압수 때 압수한 증거물을 여기에 대한 증거로 제출을 했다. 요거는 증거가 될까 안 될까? 요거는 별건이라고 봤어요. 야, 이거는 다른 범죄 때문에 영장 집행을 한 건데 이걸 가지고 특히 이제 을에 대한 범죄 혐의 때문에 영장을 집행을 한 건데 이걸 가지고 갑의 군사 기밀은 서로 영장과 좀 무관한 별건이다라고 봤어요. 별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그 박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양가로 1번, 2번이 판례 공부 내용이에요. 이거 뭐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일본 안에 박스 사실관계랑 이제 좀 요약된 내용인데, 현역 군인인 피고인이 방산업체의 부탁을 받고 군사 기밀을 메모지에 옮겨 적어서 전달을 해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로 기소가 됐는데, 이 사건 증거를 줬을 때 메모지가 누설 상대방의 다른 군사기밀 탐지 수집 혐의로 영장으로 압수가 된 거야. 그러면 이거랑 다른 군사기밀 탐지 수집, 그럼 여러분 이것도 그렇잖아. 상대방은 군사기밀을 탐지하는 어떤 경향이 있잖아요. 그럼 또 관련성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판례가 아니라고 봤어요. 이런 것들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위수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박스에 나올 거고, 판례 문구 중에 볼만한 게 양가로 1번이 있습니다. 굵은 글씨 해당 사건과 영장에 대한 기재 내용과 해당 사건이 관계가 있다는 것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과
관련되어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는 필요하다. 최소한의 가치가 있어야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 판례 봅시다. 비교 판례. 올해 2월달 판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판례 같아요. 제가 조금 요약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약을 하고 문구를 봅시다. 우리가 이 정도 타이밍에 압수를 하고 수사를 진행을 하고 기소를 해서 판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판결을 할 때 이 A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물건을 우리가 압수를 해야 하잖아. 근데 압수가 된 이후에 진행된 정황을 비추어 봤을 때 이 물건은 애초에 위법하게 만들어진 물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유죄의 직접 증거로 쓰기는 조금 없는 상황이야. 뭔가 좀 여기서 추가로 밝혀진 내용을 참고해 봤더니 여기 좀 약간 위법의 소지가 조금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압수를 할 당시에 있잖아. 이런 정황을 모르잖아요. 수사기 신도 아니고. 수사기관이 이렇게 밝혀진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건 충분히 문제가 없어 보이고 범죄와의 관련성도 있어 보였거든. 그래서 압수를 진행을 했단 말이야. 근데 쭉 해봤더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밝혀졌어요. 그럼 질문, 이거는 위수증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란 얘기야, 지금 판례는. 판례는 압수할 때까지의 밝혀진 사정을 놓고 이게 관련성이 있는 거가 없는 걸까 판단하면 되는 거지. 그 후에 추가로 밝혀진 사정에 따라 그래 이게 어떤 유죄의 증거로 쓰이지 않을 수는 있지. 그렇지만 압수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볼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문구가 되게 어려워요. 문구가 보시면 비교 판례 1번에 이거는 좀 별표는 쳐 넣으시고 한번 쭉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수사기관은 영장 발부 사유가 된 범죄 사실과 관계가 없는 증거는 압수할 수가 없죠. 관계가 있는 것만 압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서는 관계가 없는 거는 증거 사용할 수 없는데, 자, 여기서부터 증거 수집 단계의 관련성에서 끊어가세요. 증거 수집 단계 관련성에서 끊고 증거 사용을 위한 관련성을 구분해야 돼. 수집의 관련성, 사용의 관련성. 여러분, 수집 단계의 관련성이 여기죠. 수집 단계의 관련성은 여기까지 밝혀진 내용을 종합하는 게 수집 단계의 관련성. 그 다음에 이 증거를 최종적으로 써먹을 수 있을까? 라는 이 이후의 사정까지 같이 고려하는 게 증거 사용을 위한 관련성. 어렵죠, 여러분. 어려워. 제가 정리한 거아니다. 제 나름대로. 증거 수집 단계의 관련성, 증거 사용이란 관련성은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영장 집행할 때까지 밝혀진 사정으로 봤을 때는 관련성이 있어 보여. 영장을 집행할 단계까지는 관련성이 있어 보여서 압수를 했는데 수사를 더 해봤더니 이거 필요 없는 증거였네. 필요 없는 증거였다라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해서 압수가 위법하다고 볼 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양가로 2번 원심은 이거 문서의 생성 경위 등을 봤을 때 1차 압수 위법한데? 라고 판단을 했어. 근데 그 이는 1차 압수 이후에 수사랑 재판을 해봤더니 확인된 사정일 뿐이고 압수할 때도 수사기관이 알았으면 압수 안 했겠지. 근데 몰랐으니까 압수했지. 이거를 이보다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건 각 문서의 생성, 취득 경위 등은
공소 시기의 범죄 사실과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자료는 될 수 있지만 제1영장 혐의 사실과 압수물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볼 건 아니라는 거야. 객관적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기소된 범죄 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없다. 이거는 된다. 범죄 사실과의 관련성은 없다. 이거는 되지만 압수가 위법하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압수의 관련성을 근거될 수 없다. 될 수 없다. 그래서 3번 군인이 퇴역 후에 군사기밀을 자택 보관 중에 제3자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가 됐고요. 군사기밀점유이기 때문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을 때 이러한 점을 비춰봤을 때 맨 처음에 최초 압수수색을 할 때 간접 정황 증거가 될 수 있고 보강 증거의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압수한 다음에 그 후에 별개의 영장을 발부받아 행한 것이 꼭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어서 보강 증거 같은 증거로 쓸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례 결론도 중요하지만 판례 문구 같은 것들 좀 주의해서 보세요.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해서 좀 새로운 표현이거든요. 판례가 잘 안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쪽 들어옵시다. 이제 제2절에 그놈의 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제 참여권 보장, 제가 나름대로 임의로 지금 목차를 붙여본 거고, 제 나름대로 약간의 분류를 해가지고 좀 판례를 분류해왔는데, 먼저 이제 일반 원칙이 있다. 일반 원칙. 역시 이제 판례 1번이 이 참여권 보장 관련 일반적인 내용이 다 포함되는 판례이긴 합니다. 다시의 내용이긴 해요. 난가를 1번 보시면 항상 휴대폰 컴퓨터에는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는 정보와 관련이 없는 정보가 혼재되어 있고 현장에서 필요한 것만 따오면 좋은데 그게 안 될 때 수사기관으로 옮겨 탐색, 복제, 출력을 할 때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압수자하고 변호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물 목록을 교부해야 된다. 대원칙이죠. 구금글씨,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참여 안 해요? 라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맨 마지막 사후에 영장 나왔다. 동의했다. 그래도 역시 증거 안 된다. 이런 게 일반 원칙이죠. 일반 원칙. 그러면 이 원칙 아래 이제 그 밑에 판례 2번 해봅시다. 판례 2번 봅시다. 얘가 보시면 성매매 알선으로 체포영장으로 체포가 되고요. 체포가 되면서 영장을 받았고 피고인 체포하면서 휴대폰 압수하고 피고인은 당일 21시 36분간 입감됐네. 그러면 이제 4월 15일이죠. 15일 체포가 되면서 유치장에는 36분에 입감이 되면서 휴대폰을 압수했네. 영장 집행을 몇 시에 한 거야? 13시 25분에 체포를 했네요. 그러면 이런저런 이유로 이날 수사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타이밍이면 얘 좀 데리고 오고 뭐 좀 정리하고 하다가 오후 시간 지나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야간 수사 안 합니다. 야간 수사 안 하기 때문에 야, 너 일단 깜빵 들어가고 유치장 들어가 있고 내일 하자. 야, 빨리 하자. 근데 수사기관 입장에서 야, 압수된 폰이 있잖아. 이렇게 폰 까가지고 우리 내일 물어볼 거 미리 좀 정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폰 까보면 이제 통면 리스트가 쫙 나올 거니까. 그래서 폰을 까본 거야. 그래서 이제 이번에 경찰관은 다음날 4월 16일 9시경에 휴대폰을 탐색하던 중에 매출액 등 엑셀 파일이 쫙 나오니까 이걸 기록에 편철하고 3번에 피고인은 이렇게 휴대폰 탐색할 당시에 유치장에 입감돼 있었고 피고인은 다음날 12시 38분에 왔네요. 다음날 지금 휴대폰 까보는 거는 4월 16일
9시에 까봤고 피의자는 4월 16일 12시 35분쯤 와가지고 피의자는 수사를 했다. 라는 얘기는 이때 피의자 있다 없다? 없겠지. 지금 피의자 이때 유치장 갔다가 이때 왔는데 그 사이에 지금 까본 거 아니야. 해서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얘기죠, 결론은. 그래서 피고인은 12시 반이나 돼가지고 조사가 진행이 됐다. 그리고 4번에 경찰관은 4월 17일 엑셀 파일에 대해 사후영장을 받았으나 탐재, 복제, 출력 관련해가지고 장소 통지를 하거나 참여권 보장했다는 어떠한 내용도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넘어와 보시면 양가로 1번 피고인은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의 정보를 탐색, 복제, 출력함으로써 피압수자인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도 보장 안 했고 압수물 목록도 안 줬고 미수증이고 이것은 취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일반론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 판례 1번. 비교니까 뭔가 참여권 보장이 안 됐지만 증가가 된다 안 된다? 된 판례들이겠지. 뭔가 참여 보장 안 됐거든. 안 됐는데 증가가 된 판례들인데 먼저 비교 판례 1번을 봅시다. 여러분 제가 최대한 줄인 내용들인데 더 줄이면 뭐 아예 파악이 안 돼요. 사실관계가. 좀 제가 좀 압축적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항구를 통해서 수화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그 통과를 해서 들어온 수화물들이 쭉 쌓여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 개의 수화물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는데 여기에 관리인 갑이 있어요. 관리인 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화물들은 관리인 갑게 아니죠. 때가 되면 뭐 을, 병, 정이 와가지고 을은 이걸 찾아가고 병은 이걸 찾아가고 정이 찾아가겠지. 얘들이 우리가 수화인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수사기관이 이 중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했다는 게 좀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영장 들고 이거 찾아간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범죄의 주체는 얘야. 미신고 수입은 누가 한 거예요? 갑이 한 거야? 을이 한 거야? 을이 한 거지. 을이 지금 몰래 들여온 다음에 이거 들고 가려고 했는데 지금 걸린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이것 좀 확인해 봅시다 라고 하니까 을이 수화인 찾으러 왔다가 집가라고 해, 안 해? 안 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영장을 집행을 하려고 할 때 을한테 보여주고 참여를 시켜서 이걸 지금 하려고 했어. 근데 얘가 뭐라 그래? 제 거 아닌데요? 그러니까 얘를 참여를 못 시킨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얘를 참여시켰어요. 너라도 와서 봐. 해가지고 자, 영장에 우리 이거 나와 있다. 그래서 영장에 있는 것만 빼갔어. 근데 실제 피해 압수자는 얘긴 얘인데 얘가 직계 아니라고 하니까 부득이 얘를 참여시켰다. 이거는 판례? 이거는 괜찮다라고 봤어요. 얘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럼 제가 쭉 한번 정리해드리면 양가로 1번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수하인으로 기재된 위조품 메모리 카드가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유사한 상품을 인도하기 위해 소지했다. 소위 말하면 짭한 거죠. 짭하려다 걸렸다. 유사한 상품을 걸려다가 걸렸다.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양가로 2번 세관소송 특사경이 영장 받아왔습니다. 판사가 상표법 위반으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해서 근데 세관 유치품 보관 장소에서 누구를 유치 창고 담당자를 피압수자로 해서 메모리 카드를 압수를 했다. 원래 저 물건은 따로 주인이 있는데 담당자를 왜? 라고 봤더니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특사경이 피고인 휴대폰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압수물 목록을 안 쓴 거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압수의 취지가 기대된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뭐 판례는 괜찮다라고 봤고요. 쭉 내가 동그라미 2번 특사경은 당초 수하인 피고인 원래 얘를 참여시켜야 돼. 얘를 참여시켜야 되는데 얘한테 제출받았더니 피고인이 자는 메모리 카드랑 관련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자필 진술서까지 제출하니까 할 수 없이 세관 유치 창고 담당자를 압수자료에서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봤을 때 그 밑에 쭉 긋은 글씨 실제로 얘가 피고인이긴 한데 얘가 직계 아니라고 했으니 얘를 꼭 할 필요 없다. 참여시킬 필요는 없다 해서 피고인은 이 메모리 카드 압수 집행 과정에서 참여를 보장받은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비교 판례 2번에 봅시다. 바로 뒤에 본문으로 볼까요? 뒤에 본문으로 보면 11쪽에 쟁점은 두 개인데 하나 봅시다. 먼저 그 본문 내려오시면 압수수색의 대상이 미성년자.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좀 이해는 가요. 뭐가 가냐면 미성년자의 휴대폰 같은 거를 집행을 해야 돼요. 영장이 나왔으니까. 근데 수사관이 와가지고 경찰입니다. 영장부 집행을 하겠대. 그럼 솔직히 그 집안 기분이 어때요? 그거 초토하거든. 영장 집행한단 말이야. 심지어 우리 아들 폰 봐야 되는데. 그럼 애들 벌벌 떨지 아들이. 벌벌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아빠가 뭐라 그래? 선생님 제가 볼 테니까 애는 좀 들여보내줘. 이런 거란 말이야. 너 들어가 있어. 예. 해서 대신에 친권자를 투입했다. 서로 합의하에 동의하래. 근데 이거 판례 안 된다. 어쨌든 당사자는 미성년자야. 이제가 직접 봐야 돼. 할 수 없다 해서 여기 이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과정의 처벌 문제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의사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되고 친권자한테 제시했으면 됐다? 안 돼요. 친권자한테 제시하는 걸로 가름할 수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도 참여권도 미성년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기회를 보장되어야 되고 친권자가 대신받다고 안 됩니다. 친권자가 대신받다고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을 좀 잘 봅시다. 지금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할 때는 절차가 번거롭죠. 영장 제시도 해야 되고 참여권 보장도 해야 되고 멍도 줘야 되고. 근데 이거를 개인이 이미출을 하면 되게 편하지. 수사기관은 되게 편해요. 근데 하필 지금 증거 수집을 해야 될 게 하러 왔더니 우리가 피의자가 수사관님 이거 지금 저한테 없고 제 친구 누구한테 있어요? 그런 거야. 그래요? 그러면은 수사기관은 사실 어때요? 영장을 서로 받아야지. 얼마나 번거로워. 그러니까 이제 연락해서 좀 가져오라고 하세요. 이런 거야. 좀 연락해서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수사기관 지시를 받은 사인이 그 친구 집에 가서 빨리 갖고 와 해서 가지고 올 때는 참여권 보장이 뭐가 필요해? 자, 이거 적법할까 위법할까? 그렇게 이제 사인이 가가지고 가져갖고 이렇게 됐어.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는 순간 뭐예요? 또 수사기관 다 그렇게 해버리겠지. 본인들이 안 하고 피해자 좀 쪼아가지고 좀 감아보고 싶죠? 가서 갖고 와. 그런 거란 말이야. 안 돼 해서 여기 이제 양가로 2번 보시면 수사기관의 지시 요청에 따라 사인이 자기 외에 제3자가 지배하는 물건을 취거해서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등으로 솔직히 이게 수사기관이 직접 했으면 강제처분이 압수수색이에요. 근데 이걸 약간 사인을 악용한 거죠.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물론 이제 컴마 다음에 예외는 있어. 사인이 정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진 경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사인을 이용해서 강제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영장 지시, 참여권 보장 등의 절차를 요구하는 형법상의 원칙에 위반된다. 위반된다 해서 결론은 안 된다. 그래서 양가로 3번 위와 같은 경찰의 절차에 반은 위수중이고 증거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 함정수사랑 비슷해. 함정수사. 수사기관의 지시를 받고 범죄를 꼬신 거는 안 되잖아. 순수하게 사인이 꼬시는 건 범죄가 범위 발행이 아닙니다만 수사기관이 전화기를 폰을 딱 주면서 유치해 가가지고 마약범한테 지내면 하냐? 아유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야 너 누구 알지? 누구요? 아이씨 막 누구 알지? 아 전화해 그런 거지. 전화해서 야 나오라고 해. 마약 구매했다고 마약 구매하고 물어봐. 그래서 이제 유치해 전화를 해가지고 야 너 마약 살래? 야, 살 거야. 이게 일종의 뭐예요? 개인이 꼬신 거지만 수사기관이 꼬신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이 관여를 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 3번 봅시다. 이것도 올해 4월달 판례예요. 올해 4월달 판례인데,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봅시다. 이거 뒤에 보지 말고요. 뒤에 보지 말고, 사실관계 좀 봅시다. 이런 거는 진짜 기록형에 나올 법해요. 나올 법한데, 봅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스토킹 범죄로 고소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고소했어. 근데 피고인이 질이 나쁘긴 해요. 피고인이 피해자 피의자 갑을 스토킹으로 고소하고 항상 이제 고소인 조사 1회 조사를 받을 때 내가 뭐라 그러냐면 헤어진 전 남친인데요. 얘가 자꾸 저랑 관계했던 영상을 지금 제 남자친구한테 제 남친한테 막 보내겠다고 하면서 협박하고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관이 물어봐. 영상이 있던가요?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영상 보내겠다고 협박해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의자 갑을 불러가지고 피의자 신문을 진행을 할 때 수사기 뭐부터 했을까? 폰부터 까봐야 될 거 아니야. 영상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해서 갑의 고소 내용은 알고 있죠. 사실 이런 놈들이 또 가면 또 바짝 쫄아요. 저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영상을 협박했다면서요. 예. 있어요? 막 말을 못해. 도와주세요? 보세요. 해서 동의 아래 이걸 봅니다. 동의 아래 이제 이걸 보는데,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고소했고, 조사를 받고요. 경찰은 피고인을 긴급 체포했네요. 긴급 체포했고, 방가로 2번 보시면, 피해자는 2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강간을 추가 진술하고, 피해자는 과정에서 피해자 감금하고 제 나체나 성관계 영상을 남자친구한테 보내겠다고 협박했어요. 근데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담당 수사관이 2014년 1월 1일 6시경에 첫 피신 조사하면서 휴대폰 좀 봅시다 라고 한 거야. 피고인한테. 별로 욕할 만해.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을 볼 테니 알려줄 거니까 피고인 동의 아래 정보를 탐색했고, 여기에 가려진 항목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등을 확인을 했고요. 피고인은 당일 작성된 피신조사 말미에 제가 사용한 휴대폰 탐색은 동의하에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자필 기재를 했고, 수사기관은 추후 압수해서 추가 조사하겠다라고 수사보고 작성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사기관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의 아래 진행을 했고, 특히 이 수사가 되게 현명해요. 이따 왜냐면 말씀드릴 텐데, 일단 끝났고, 여기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긴급 체포가 됐으니까 여기서 피의자가 여기서 긴급 체포가 됐고, 여기서 1회 피신 진행을 하고
부랴부랴 가족들이 변호인 선임해가지고 뒤늦게 이제 변호인이 선임이 된 거야. 그리고 이제 보시면 양가 4번에 담당 변호사가 1월 2일 날 저 선임됐어요 라고 이제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건 1월 1일이고 1월 2일이고 자, 그리고 이제 방가로 5번 보시면 수사기관은 판사로 발급받은 압수수색 검증 영장에 기초해서 1월 4일 피고인의 휴대폰을 탐색해서 사진첩에 가려진 항목에서 협박했던 그 영상을 찾아 압수하고 집행을 했는데 문제는 이때는 누가 있어요? 1월 4일 이후부터는 변호사가 있지. 그러면 압수수색을 할 땐 피의자한테만 얘기하면 돼요?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사 같이 얘기해야 돼요? 같이 얘기해야지. 근데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압수수색 절차에 관해서 통지를 하지 않아서 변호인은 참여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위법해 안 위법해? 이거는 위법하지. 자, 그럼 이제 구분을 해야 돼. 지금 일회 피신을 할 때 영상을 탐색한 거 이거는 위법하지 않아요. 이거는 위법하지 않지만 변호인이 선임이 된 후에 1월 4일 날 영장이 나왔는데 이 영장을 집행을 할 때 뻔히 변호인이 있는데 변호인한테 통지하지 않은 거는 위법해. 그러면 여기서 압수가 됐던 증거물들은 나중에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원래는 안 됐겠죠. 위수증이니까. 근데 이 판례 결론은 돼요. 그래서 좀 봐야 돼. 그래서 왜 되는지도 봐봐야겠지 해서 뒤에 봅시다. 자, 먼저 1월 1일 휴대폰 탐색은 어차피 변호인도 없습니다. 피고인 동의했고 피고인 참여권 아래 됐기 때문에 정당해. 여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리고 위와 같은 사실에 받쳐봤을 때 영장에 기초하여 1월 4일 이루어진 휴대폰 탐색 과정에서는 피고인은 참여했지만 이때부터는 변호인이 있거든. 그러면 변호인한테도 그 집행과 일시의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위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수 절차 위반하기 때문에 위수증은 맞아요. 그래서 원심은 문제없다라고 봤지만 위수증은 맞다. 자, 그런데 양가로 2번 봅시다. 위수증이니까 증거가 안 돼야 될 건데 왜 증거가 되냐? 제가 지금 여기서 수사기관이 현명하던 건 뭐냐면 이 수사관이 그걸 걱정해서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휴대폰을 보고 협박했던 영상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수사기관이 바로 압수를 안 해요. 확인만 끝냈어. 아, 폰에 있구나 라고 확인만 했어. 이거를 가지고 오지 않았어. 왜냐면 이제 지금 영장도 없고 막 그렇잖아. 그거 하니까 좀 애매해서 그런지 확인만 하고 집행을 안 하고 이때 확인한 거를 영장을 받아가지고 이때 가져온 거예요. 이때 확인만 한 거를 영장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 판례가 그 밑에 보시면 양가로 2번에 다만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수사기관의 변호인 참여 통지 누락이 실제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라고 보지 않고 이거는 이미 확인된 영상을 집행만 한 건데 이거를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진실발견이라고 하는 형사법의 어떤 거에 정의를 실현하는데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로 쓸 수 있는 예외가 된다. 특히 양가로 3번 이 사건 영장 집행 당시에 이거는 잘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체포된 상태에서 피의자는 굉장히 위축되기 때문에 변호사님 되면은 뭐 할 때마다 변호사 오면 할게요. 변호사 이거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이 피의자는 그런 거 안 했어. 이 피의자는 변호인 참여를 요구도 안 했고 그다음에 피의자 신문 당시 피고인과 통화를 해서 피고인이 긴급 체포 중인 걸
알았고 이후에 선임신고서를 제출도 했으나 아마도 이 변호인은 선임신고서만 내고 오지도 않고 영장 집행 문의도 안 하고 전화만 안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변호사가 이제 돈을 받고 이러는 건지 안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급한 선임이 냈는데 뭐 안 된 거죠. 등등 조합봤을 때 수사기관 입장에서 이런 경우까지 변호인 뭐 별로 말도 안 하고 참여도 안 하고 그런 걸 조합봤을 때 요거는 꼭 통지 안 해도 문제 없다 해서 양가로 4번에 두 번째 줄 휴대폰 피고인 동의 아래 탐색했고 영상이 발견되다 수사를 중단했죠. 잘한 거 수사기관이. 영상 나오니까 있구나. 바로 중단을 하고 영장 받아 집행했다. 현명한 수사관에 의해서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모습이 보이고 참여권을 침해를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위법하지만 증거는 된다. 위법하지만 예외적으로 증거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여권자의 범위 봅시다. 참여권자의 범위. 이것도 이제 그 1번 판례는 리딩 케이스. 1번 판례 리딩 케이스. 앞에서 봤던 거 양가로 2번에 이미 제출을 피의자가 아닌 제3자가 했을 때는 누가 참여해야 돼? 피의자가 참여해야 돼. 이미 제출권자가 아닌 피의자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가로 3번 보시면 굵은 글씨에 피의자가 참여를 해야지 딴 놈이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게 대원칙이에요. 피의자가 참여해야 되는데 요거랑 뭐 비슷한 대상파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가지고 잘 정리해 놓읍시다. 넘어가 보시면 자, 먼저 이제 판례 2번 봅시다. 판례 2번 맨 위에 판례 2번. 자, 갑의 범죄와 관련을 해가지고 수사기관이 갑이 누군가와 대화한 카톡 내용이 빨리 확보가 필요해. 그래서 갑의 카톡 대화 내용 뭐 A 범죄와 관련을 해가지고 뭐 누구하고 한 대화 내용이 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영장이 나왔습니다. 영장이 나왔고 근데 이 영장이 바로 카카오 서버에 영장이 나왔어요. 카카오톡에 확인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너무 여러분 서로 수사기관이 가가지고 막 집행하면 얘들 좀 부담이지. 얘들도 그냥 필요한 것은 주고 싶어. 그러잖아. 서로 뭐 월급 필요 없잖아. 얘가 피고인이니까.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먼저 우리 이렇게 영장이 나왔거든요. 라고 해서 팩스로 보내줘요. 팩스로 보내줍니다. 왜냐면 우리가 가서 뒤지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해서 주세요. 이런 거야. 우리 이렇게 갈 거니까. 그럼 이제 실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갑 카톡이구나. 근데 영장을 봐도 잘 모르겠어. 뭐가 관련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야 몰라. 그냥 언제부터 언제까지 갑의 카톡 내역 일체 이거를 딱 준비해 놓은 거야. 수사기관이 오니까 고생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 뽑아놨습니다. 하고 준 거지. 얘는 열심히 한 거야 나름대로. 결론은 안 돼요. 왜? 지금 갑의 이 카톡 내용은 범죄와 관련된 것만 있어요? 일상 대화도 많아요. 일상 대화도 많아. 이거 하지 말라고 참여권 보장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때 누구도 참여해야 돼? 그렇지. 갑도 참여해야 돼. 그러면 적어도 그럴 수도 있지. 카카오톡이 카톡 일체를 이렇게 딱 주면 수사기관이 이걸 딱 받아오겠지. 압수가 된 거야? 항상 얘기하죠. 이렇게 전체를 복사해 오면 수사기관이 자기 사무실에서 전체 파일을 딱 놓고 이 중에서 필요한 것만 따오는 게 뭐야? 이게 압수거든. 그럼 적어도 이때 뭐야? 갑은 참여했어야 돼. 근데 잘 됐다. 다 보자. 안 됩니다. 그래서 갑이 이 압수 집행에 대한 취소에 대한 준항고를 구한 거예요. 판례? 취소해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판례 2번 양갈 1번 보시면 수사기관이
준항고인의 피해자를 벌이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갑 주식회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사세 상대로 갑 회사 본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준항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준항고인 나 본 적이 없는데? 라고 취소 청구를 했을 때 양가로 2번 수사기관은 갑 회사의 영장을 팩스로 송부했을 뿐 영장 원본 제시 안 하고 이게 내용이 많기 때문에 팩스 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갑 회사는 일정 기간에 준항고인의 카카오톡 내용을 모두 추출했어. 싹 땡겨와가지고 이거를 줘버리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범죄와 관련된 것만 추출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 그렇죠. 카카오톡은 이 중에서 뭐가 범죄인지 모를 거란 말이야. 모를 거니까 우린 잘 모르겠으니까 다 드릴게요 하고 준 거고 수사기관에 이메일로 줬어. 이메일 줬어요. 자 여기에는 준항고인의 부모 친구와 나눈 범죄와 관련이 없는 것도 모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준항고인에게 일시 장소 통지하지 않고 싹 다 출력을 해버리는 것은 안 되죠. 이거는 위법한 수사가 되고 마지막 줄에 보시면 압수를 모두 교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양가로 3번 내려오시면 굵은 글씨 범죄 혐의 사실과 선별 없이 일체를 출력해서 압수하는 것은 항고인에게 참여권 보장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법하다 해서 전체를 취소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례 3번이 우리 변시에 많이 나왔죠. 판례 3번이 이제 우리 변시에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그 조국 전 장관 사건 때 발생한 일이 사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판례가 나오기 전에 한참 대법원이 참여권 관련을 해가지고 참여권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위법해 증가 안 돼. 이 판례가 한참 나올 때예요. 나올 때여가지고 이 판례가 나올 때도 참여권 보장이 안 됐다라고 봐서 위수증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판례가 이거는 위수증이 아니라고 봤어. 그럼 이거 뭐냐면 근데 실제로 그 조국 사건 관련을 해가지고 그 조국 전 장관 부인이 근무하던 대학교에 이제 수사기관이 우르르 가가지고 컴퓨터를 뒤지기 시작하는데 뭐 관련된 증거가 아예 없었어요. 증거가 아예 없어가지고 그 대학교에 그 정경심 교수가 근무했던 교수실 방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대학교에 있는 교수실에 있는 PC를 싹 다 뒤졌는데 뭐가 안 나오고 여러분 여기는 한 근무한 지가 10년 지났던 것이야. 이게 이미 그 정 교수는 퇴직하고 있는 한참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수실에 당연히 어떤 다른 관리자 갑이 있었겠죠. 다른 관리자 갑이 얘는 마음껏 보세요 그런 거야. 다 보세요. 뭐 잘 모르고 보세요. 그래서 영장이 안 나와. 그런데 뭐가 안 나와. 근데 뭐 듣기로는 이 옆에 무슨 작은 방이 있었대. 이 무슨 창고한 작은 방이 있어가지고 수사기관이 여기 뭐예요? 그랬더니 창고 같은 건데 보세요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들어서 봤더니 옛날 컴퓨터가 있었어. 그래서 그거를 켜봤더니 거기서 이제 막 뭐 표창장이 나오고 막 그랬다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작성된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는 10년 전에 이 문서를 만든 사람이 있잖아. 그게 이제 전 장관 부인이고 이걸 작성한 작성자 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작성자 을은 퇴직하고 없어. 이게 뭐야? 하고 이제 이거를 갑의 참여 아래 이 문서를 압수를 했을 때 이 문서의 작성자인 을이 참여를 했어 안 했어요? 못했죠. 현재 이 교수실을 관리하고 있는 갑이 참여를 했지. 작성자 을은 참여를 못했습니다. 이거 참여권 위반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근데 판례는 이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참여권 위반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판례의 표현을 보셔야 돼요. 판례의 표현을 보시면 양가로 1번 보시면 정보조정에 이미 제출한 피압수자. 아까쯤에 갑이 뭐라 그랬어? 다 보세요. 했단 말이야. 다 보세요. 이미 했단 말이야. 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압수자에 대하여 사실 여기서도 피의자는 을이잖아. 이미 제출은 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미 제출자 외에 피의자한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에 속하는 정보 매체라고 하는 것은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까지도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간까지 정보 저장 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 관리하면서 전속적인 관리 처분권을 보유하면서 제3자한테 양도한 적이 없어야 돼. 자, 10년대에 퇴직한 그 교수는 저 컴퓨터를 관리하는 사람이야? 그런 거 아니지. 자, 우리가 앞에서 피의자가 몰래 찰칵 찍으니까 피의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가 몰래 가져 제출을 해버렸어. 이거는 피해자가 뭐 하는 거야? 직접 관리하고 있는 거지. 이럴 땐 피해자 참여시켜줘야지. 근데 이건 이미 옛날에 뭐 했다? 버리고 갔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도 뭐할 필요 없다. 피의자 참여시킬 필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양가로 2번 보시면 그래 결과적으로 이 문서는 을의 소유일지는 모르겠어. 그렇지만 양가로 2번에 민사법상 권리의 기속 내 거니까 나 참여해야 돼. 이게 아니고 참여권자는 민사법상 권리의 기속에 따른 법률적 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에 누가 관리하고 있어? 이게 중요하다. 압수수색 당시에 외형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외형적 관리와 별도로 피의자가 이 전자 정보를 만들었죠. 생성하는 데 관여했죠. 그러니까 참여권 보장해라는 아니라고. 문서를 만드는 데 관여했다고 참여권 보장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개별 정보의 생성 이용에 관여한 적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압수를 받는 당사자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양가로 3번 보시면 피고인이 허위의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을 하고 자녀 입시에 활용하도록 했고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가 됐을 때 피고인이 아닌 갑 등의 주거지에 사용하던 컴퓨터 등이 저장되어 있었고 갑은 수사가 본격화되자 을에게 지시해서 은닉을 했는데 을이 증거인 혐의로 이를 이미 제출하자. 궁극시 얘는 이미 제출한 을만 참여권이 보장되면 되고 갑 등에는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증명됐을 때 이거 문제 없다. 이미 제출자 을만 보장이 되면 되고 꼭 피의자 갑한테까지 참여권이 보장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판례 4번까지만 보고 싶시다. 법리가 거의 비슷해요. 판례 4번은 작년 12월 달 판례인데 갑이 불법 촬영을 한 어떤 메모리 카드가 있는데 이게 똑같이 복사가 돼가지고 USB에 저장이 되어 있고 현재 이거는 피해자 을이 똑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을이 이미 제출을 했어요. 이미 제출자 을이 참여를 했죠. 근데 갑이 야 이거는 내 컴퓨터, 내 메모리 카드랑 똑같은 게 복사가 된 거니까 나도 참여권 보장해야 된다는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제 판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갑의 참여권을 배제시키려고 했다는 의도가 없는 한 뭐 이미 제출한 자가 참여하면 된다. 복사본을 따면 그러니까 을이 갑 걸 가져서 낸 게 아니지. 을이 갑 걸 가져낸 게 아니고 을이 복사본 직걸낸 거야. 직걸낸 거니까 을이 참여하면 된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양가로 1번 보시면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의 매체에 복제가 돼가지고 이미 제출됐을 때 복제본이랑 원본이 완전히 동일해요. 자, 그리고 이제 컴마가 예외야. 예를 들면 원본 이미 제출이 가능함에도 원본 관리 처분권자의 참여를 배제할 목적으로 원본 대신 복제본을 이미 제출하는 경우 등 이미 제출자에게만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현재의 부당하다와 같은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이런 예외적 사정이 없다면 정보의 동일성을 들어가지고 이미 제출자 외에
관리 처분권자를 실질적 피해 압수자로 평가를 해가지고 꼭 그 원본 관리자한테도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참여권 필요 없다. 예외된 경우도 있긴 있고요. 양가로 2번 그래서 보시면 피고인이 피해자 신체 부위를 촬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소가 됐을 때 세 번째 피해자들이 복사본이 있어가지고 이걸 임의로 선별 복제한 다음에 USB 저장을 하고 임의 제출했을 때 임의 제출자인 피해자한테만 참여권 보장하면 되지. 원본인 피의자한테까지도 참여권 보장할 필요까지는 없다. 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판례 5번부터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